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도로명이 된 강주의 우병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등산이 품은 강주의 영웅들이 엄청 많겠지만 그 중에 임진왜란 한말 활동했었던 우병장 중에 강주의 도로명이 됐던 핵심 인물들 얘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지역은 임진왜란 때 최대 우병 항쟁지였습니다. 곳곳에 많은 우병장을 기리는 동상들이 서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분은 임진왜란 때 우병장이신데 화순에서 고병하신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농계라고 들어보셨나요? 농계의 남편으로 알려진 최경의 우병장. 그래서 화순의 충의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는데 여기에 세워진 동상이고요. 가운데 우병장은 임진왜란 당시에 최초로 호남에서 우병을 일으켰던 나주 출신 건제 김천일 우병장이십니다. 이분을 기리는 도로명이 강주에 맞닿아 있다.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건제로라고 하는 도로명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여러분 강주에 재봉로 있는데 좀 어렵죠. 재봉로 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봉 고경명 우병장 동상이고 한국이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올랐던 경기장의 바깥쪽에 이제 건립되어 있죠. 여러분 임진왜란 3대 첩이 어딘 줄 아세요? 다 아실 거예요. 이순신의 그렇죠. 한산 대첩, 한산도 대첩. 그리고 권율의 행주 대첩 있잖아요. 그리고 진주성에서 두 번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1차 진주성 대첩, 제2차 진성 싸움. 그런데 살펴보겠지만 임진왜란의 3대첩의 영웅들이 전부 강주 전남의 남도인들이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한 가장 큰 역할은 남도 사람들이 해내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도 안 돼서 왜군이 임진왜란 때 한양을 점령하고 우주까지 올라가잖아요. 환경도 평양도를 다 점령하잖아요. 그런데 압록강을 건너서 명나라를 치지 않고 왜 1년도 안 돼서 전부 남쪽으로 내려올까요? 임진왜란 일본의 목표는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 치는 거였잖아요. 명나라를 칠 테니 조선은 길을 비켜달라. 이게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한 달도 1년도 안 돼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엄청난 산악국가예요. 그러니까 부산에다가 일본서 가져온 군량 쌀을 쌓아놓고 달구지에 싣고 서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육지로. 수많은 고개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수 물자 보급로는 육지로는 불가능하니까 배에다가 수백 석, 수천 석을 싣고 서남 연해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막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순신의 수군 부대가 막았다. 당시 이순신은 누구예요? 전라자수사. 전라자수장이 어디에 있죠? 여수. 여수에 진난관 있는 거예요. 이순신 전라자수사가 관할하던 행정구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광양, 여수, 순천, 고흥, 보성 그래요. 그리고 5개의 수군기지를 관할했는데 하나가 여수에 있었고 4개의 수군기지가 고흥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관할하던 전라자수형 수군의 주력은 90% 이상은 전라남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고흥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전라도 수군이 보급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군들은 서남 연해안으로 올라와서 여러분 아는 영산강, 금강, 한강, 대동강, 압록강으로 물자 보급 루트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그걸 막아버린 것이 전라자수형 수군, 전라도 수군들이었다.
그러니까 한산대첩은 이순신 수군 부대가 싸웠던 전투잖아요. 전라도 수군이 영웅입니다. 행주대첩은 권율이 이끌었던 행주대첩은 당시 권율은 강주 목사였다가 전라도 관찰사였거든요. 그냥 전라도 병력 육군을 이끌고 들어가서 싸웠던 데가 행주대첩. 행주대첩은 물론 승병들하고 연합부대에 이기는 했지만 주력은 전라도 육군이었다. 그러니까 행주대첩은 전라도 육군, 한산대첩은 전라도 수군, 그것도 전라남도, 그리고 제2차 진성전투는 전라도 의병이 들어가 싸우는 거예요. 3대첩도 전라도 사람들이 영웅이었고, 그리고 보급로를 차단한 것도 전라자수령의 수군이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했던 것은 전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의 몫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라도가 임진왜란 때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이 다음처럼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친구한테 편지를 썼던 글 속에 나왔던 문장인데, 만약 호남이 없으면 양무, 호남,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호남은 매우 중요한 것이니 지켜져야 된다는 뜻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호남 사람들이 3대첩의 영웅이었고 보급로를 막았고 군사물자를 대주는 핵심 지역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한 가장 큰 역할은 전라도 사람들이 해냈다라고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임진왜란 때 국난을 극복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은 강주 전남 사람들이었다라고 선생님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명나라와 일본이 회담하면서 장기전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모함에 걸려서 파직이 되고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옹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다가 1597년 7월 16일인가요? 칠청년 정투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부는 이순신에게 삼도수군 통제사를 임명합니다. 이순신을. 이순신이 8월 2일 새벽 진주에 있는 성내라고 하는 집에서 교지를 받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서 넘어왔던 지역이 전라도 땅이었습니다. 8월 2일 전라도 구례로 들어왔고 곡성, 옥가, 그 다음에 순천으로 갔다가 순천에서 여러분 아는 보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보성에서 식량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겨났던 지명의 이름이 식량을 얻다. 생각나나요? 등량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8월 15일 날 보성 열선루라고 하는 곳에서 쉬고 있는데 임금이 보낸 교지를 받습니다. 너희들 수군이 안전히 박살나서 단독으로 싸울 수 없으니 육군에 편입하라 라고 선조가 명령했지만 오명을 거절합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를 썼던 데가 보성입니다. 그리고 장흥 해령에서 8월 18일인가요? 이날 12척을 인계받고 명량에서 여러분 아는 9월 16일 날 대첩을 거두게 되는데, 아무튼 교지를 받자마자 전라도로 넘어 들어와서 군대도 모으고 식량도 모으고 배도 인수받고, 그래서 삼도 수군을 통제했던 현장도 전라도였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밑에가 등량이고요. 보성군 등량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항구예요. 항구. 여기에서 식량을 싣고 나갔던 것이고, 등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군량, 식량을 얻은 지역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성읍에서 열선루에서 육군에 합류하라고 했을 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있다고는 그 장계를 써서 보냈던 장소가 보성인데 지금 뭐 거기 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죠. 남도는 이순신 수군 재건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날 명량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과 대적합니다. 한 척이 더 첨가돼서 13척이 되죠. 13대 133. 13척 대 133척의 대결.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냈던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 역사적 사실은 왜 중요할까요? 역사 원형은. 그 원형 자체가 우리의 역사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 원형 자체에다가 새롭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부여하면은 문화상품,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9월 16일 날 명량에서 한나절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더니 무려 1,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보게 됩니다. 역사 원형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창의성과 상상력을 부여하면 또 다른 명량이라는 영화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순신은 지금도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그 단서를 그 명량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씬에서 보았습니다. 아들 회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면서 아들 회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바치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나의 충은 군주에 대한 충이 아니라 백성에 대한 충이니라. 백성을 사랑했었던 애틋한 마음. 그래서 오늘까지 이순신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무사람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아마 정치가들이 이라든가 국민들이 새기에 들어야 될 말은 아닌가 싶거든요. 정치를 한다. 공무원들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시민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시민들에 대한 충성이야말로 진정한 공무원들일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시민들에 대한 진정한 충성을 보여야 역사는 그를 길이 영원히 역사적 인물로 기린다 하는 사실도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주에는 150개 가까운 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인물을 기리는 도로가 보시는 것처럼 35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고경명 제복로가 있고 해제로가 있고 충장로가 있고 추암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부 임진왜란 때 우병장을 기리는 도로명이고요. 강주에 살펴보겠지만 죽봉로가 있고 서암로가 있고 설중로가 있고 대천로가 있습니다. 금제로도 있잖아요. 그리고 건제로는 임진왜란 때 김천희 우병장을 기리는 도로고요. 이런 도로들은 한말 우병장을 기리는 도로다. 그러니까 강주의 인물을 기리는 도로명 중에 임진왜란과 한말 우병장을 기리는 도로가 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은 강주 전남은 임진왜란 때 최대 의병 항쟁지였고 한말 최대 의병 항쟁지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병장들을 기리는 도로가 유독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강주다. 그래서 강주의 도로명을 들여다보면 우리 지역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지역인지까지도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몇 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주의 최대 번화가가 어디예요? 아직 상무 신도심도 번화가가 생겨났지만 전통적인 최대 번화가는 동구
있는 충장로잖아요. 충장로잖아요. 누구를 기리는 도로명이라고요? 임진왜란 의병 총사령관인 김동룡을 기리는 도로명입니다. 충장은 뭐냐? 동룡은 이름이잖아요. 충장은 시호라고 하는 거예요. 시호. 임금님이 죽은 다음에 신하에게 내려준 이름. 그래서 그 시호를 취해서 충장로라고 도로명을 쓰게 되는데 이건 김덕령을 기리는 도로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충장로 입구에서 시작해서 충장로 파출소에서 강주일고까지가 충장로고요. 한 1660m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김동영 장군의 영정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 그 무등산 자락에 가면은 김동영 장군을 기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게 충장사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1975년도 뭐 아주 최근에 만들어졌던 사당에 있는 영정이고요. 위의 사진은 현재 충장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웅 김동영 장군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억압받았었던 비운의 의병장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늘 좋아했나요? 미워했나요? 미워하고 경계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기도 하고 권장도 때리고 그랬는데 견제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우주로 피난 갈 때 민심을 읽은 거예요. 서울 도성 사람들이 어가에다 돌을 던졌어요. 너는 내 군주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경복궁에 불 질러버리잖아요. 근데 이순신은 어때요? 남쪽에서 오전 25승을 거둔 분이잖아요. 계속해서. 민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잖아요. 수하에 뭐가 있어요? 전라자수형 수군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임금이 되고 조선왕조 썩어빠진 조선왕조 엎어버리겠다고 맘만 먹으면 수군을 이끌고 북상하면 수많은 민중이 따르면 조선왕조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만 견제하는 게 아니라 의병장들도 견제했다. 그래서 김덕령 장군이 영모에 가담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29살 때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운의 의병장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65년이 지나서야 제가 이따 써놨는데 명예가 회복돼요. 그런 걸 영어로는 신원이라고 그래요. 펼신자 원통할 원자. 원통함이 펴졌다. 명예가 회복이 되었다. 65년 만에. 그러니까 65년 동안 김덕령 집안은 무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역적, 영모의 집안이 돼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192년이 지나서야 아까 시호가 뭐라고 그랬죠? 충장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던 비운의 의병장이고 이 똑같은 시기에 의병장을 했던 강주 출신 고경명 의병장을 제사 지내는 사당이 1601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3년 뒤에 바로 세워지는데 김덕령 장군의 독립사당은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인 1975년 그러니까 남의 집 사당에서 제사밥을 얻어 드시다가 독립적인 사당을 세운 것은 1975년이었다. 비운의 의병장 김덕령이지만 임진왜란 의병 총사령관을 지낸 분이시지만 비운의 의병장이지만 오늘은 가장 높게 평가되면서 가장 번화가인 충장로의 주인공으로 다시 부활한 인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승산 자락에 가면은 그분을 기리는 정자 치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충장사가 있고요. 충장사 뒤에는 그분의 무덤이 뭐 단장이 되어 있고 강주 사직공원에 가면 이분이 아까 온통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통함을 표현한 시를 새긴 시비가 서 있는데 춘산에 불이 나니 못다 핀 꽃 다 타버린다. 저 산 저 불은 꿀물이나 있지만 이 몸에 내가 없는 불이 나니 꿀물 없어 하노라 라고 하는 온통함을 표현했던 시를 새긴 시비도
강주 사직공원에 서 있다. 여러분 현장 한번 찾아가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충장사를 건립하면서 무덤을 이장을 했거든요. 충장사 뒤쪽으로. 이치고개에서 이장할 때 썩지 않고 있었어요. 500여 년, 470여 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59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975년도에 열어봤더니 썩지 않고 있었다. 여니까 이제 그 시신은 썩었고 김동영 장군을 묻었던 관하고 곽 그리고 입었던 옷은 지금 남아서 민속문화재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보관되어 있다. 왜 썩지 않았는지는 선생님이 알 수는 없어요. 그 땅이 가진 어떤 특수한 성분 때문에 썩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온통함 때문에 저승에 편히 가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제복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주에서 가장 먼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병장이 되신 분이 고경명 우병장이신데요. 지금 남강주역 사거리에서 대인시장 강주역까지 한 3km 정도 되는 게 제복로인데 제복로의 제봉은 아까 충장로의 충장은 뭐였죠? 시호였다고 그랬잖아요. 제복로의 제봉은 그분이 평상시에 불렀던 호입니다. 이걸 아호라고 그래요. 아호. 그래서 제봉은 고경명의 아호를 따서 이름 붙인 도로명인데 이분은 죽고 난 다음에 임금이 또 시호를 내렸는데 아까 김덕령은 충장, 고경명은 충렬이라고 하는 시호를 내립니다. 그러나 도로명 제복로는 그분의 시호가 아니라 아호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분을 제사 지내는 사당이 남구에 있는 포충사라고 하는 사당이에요. 새로 지은 사당인데 이 포충사 꼭대기 가면은 옛 사당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편액이 포충사, 충을 포상하는 사당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만역 31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새겨져 있어요. 만역이라고 하는 연도는 우리나라 연호가 아니에요. 중국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의 임금 신종이 썼던 연호인데 그 만역 31년은 우리로 말하면 서기 1603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601년에 포충사를 세웠는데 2년 뒤인 1603년에 선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임금이 이 편액을 내려서 사액했다. 편액을 내려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임금님이 액자를 내려주는 소원을 우리는 사액서원 또는 사액사당이라고 불러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뭘 없애죠? 소원도 없애고 사당도 없애잖아요. 그리고 몇 개만 남겨놔요. 18개만 남길 때 전라남도에 딱 2개 남겨요. 하나는 장성의 피람소원, 또 하나가 포충사를 남기는 거예요. 포충사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임진왜란 때 고경명이 의병장이 되고 고경명의 부장으로 2 아들이 따라가요. 큰아들 고종우, 둘째 아들 고인우. 둘 다 과거에 급제했었던 대단한 분들이었는데 그런데 고종우 아버지 고경명과 둘째 아들 고인우가 금산 전투에서 순절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 병력을 이끌고 복수장군이라고 칭했던 고종우는 이듬해 1593년 제2차 진성전투에서 또 순절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2 아들의 그 순국을 기리는 사당, 나라에 바쳤던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흥선대원군이라 할지라도 삼부자의 충성이 깃들어 있는 사당을 없앨 수는 없었던 거다. 아무튼 강주에서 대단한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바쳤던 집안이 아닐 수가 없다. 남구에 포충사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써놔봤어요. 고경명은 장원급제했던 강주의 수재입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시대에 뭐 과거 3년에 한 번씩 본다는 거 아시잖아요. 장운급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지 않아요. 500년 조선왕조 시대 장운급제자가 강주 출신 3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수재였다. 1591년에 마지막 관직이 동래부사였고 그런데 91년에 동인이 집권하자 우리 당쟁으로 당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동인이 집권하자 서인이었던 고경명이 관직에서 물러나서 고향의 낙창 중에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이때 60세였는데 5월 29일 날 의병장으로 추대되었고 6월 11일 담양 추성관에서 3천 의병을 이끌고 북상, 그리고 7월 10일 한 달도 안 돼서 충청도 금산전투에서 순국하신 분이 고경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고경명은 평생 꿈꿨던 직업이 뭐예요? 공무이잖아요. 고급 공무, 장운급제했어요. 만약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고경명은 정치가로 불러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만약 정치가로 부르지 못한다면 엄청나게 문장도 뛰어나고 시도 잘 썼기 때문에 시인이라고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정치가, 시인, 문장가가 아닌 의병으로 부른 이유는 뭐냐? 한 달밖에 안 산. 고경명의 삶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의병장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덤으로요, 강주읍지에 보면 강주의 14명의 충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강주의 삼충신이 누구냐? 충신 정렬을 받으신 분이 제일 왼쪽이 김덕령 장군이고 오른쪽이 고경명 장군이에요. 그리고 가운데에 여러분 좀 생소하죠? 전상희 장군이. 그러니까 정묘호란이라고 후금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때 평안도에서 후금을 맡다가 전사한 전상희 장군인데 이분이 삼충신 중에 하나인데 두 분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전상희 장군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선생님은 이 세 분을 강주의 삼충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강주의 임진왜란 때 의병장 중에 박강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이분을 기른 도로가 회제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67세나 돼요. 그래서 설의청 우번주, 번주는 강주에 의청을 설치했는데 고경명이에요. 고경명을 추대하여 자도대장으로 삼았고 박공을 맹주로 삼았다. 이 박공이 바로 박강옥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고령이잖아요. 그래서 출전을 못해요. 그래서 박강옥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 분이시냐면 이분을 모시는 소원이 지금 서구에 있는 덕진소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분은 출전을 못하니까 뭐 했냐면 의병을 모으고 곡식을 모아서 의병, 이미 나갔던 김천일 부대라든가 권율 부대에 곡식을 이렇게 대줬었던 의병장이었던 것인데 김천일 의병장이 이 박강옥 의병장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대군이 출전해서 근본이 경과하지 못하면 가히 믿을 바가 없는 것인 즉 의병이 잘 싸우고 못 싸우는 것은 오로지 선생에게 달려있다. 이때 선생은 누구예요? 여러분, 박강옥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박강옥 의병장이 고령으로 출전은 못했지만 많은 군량미를 모아서 김천일 의병부대라든가 권율 의병부대에게 대줬던 의병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분을 기리는 도로가 해제로다. 강주에서 가장 긴 도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당시 우리 지역이 최대 의병 항쟁지였을 뿐만 아니라 한말,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말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도 최대 의병 항쟁지가 우리 지역이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도 지냈던 역사학자였던 박은식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죠.
의병이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정의로 일어난 민군인데, 의병은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또 성패로서만 논한다면 얕은 지식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을 얼마나 일본 병사를 죽이고 얼마나 승리했는가라는 승리로만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의병 150명이 죽을 때 일본 군인 1명 죽일 수 있었거든요. 뭐 훈련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성패로 의병의 성패로 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박은식 선생의 지적이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도의 의병을 말하면 전라도가 제일 많은데, 이건 192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상세한 것을 모르니, 아직 그때는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시기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일에 기대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오면서 의병에 대한 연구가 다 진행이 됩니다. 따져봤더니 이건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고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908년에 겨전 의병수의 전라남북도가 얼마냐면 겨전 횟수는 1909년만 볼게요. 47.2%예요. 경상도는 11.9%밖에 안 돼요. 겨전 의병수 보겠습니다. 1909년 전라남북도는 45.0, 14.02, 45.1, 14.9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60.0이에요. 60%가 전라도 땅에서 일어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전라남도, 강주 전남만 보면은 45%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의병장 45명이 강주 전남 사람이었다. 강주 전남은 최대 의병 항쟁지였다. 그러니까 많은 의병장들을 우리가 기리는데 이분들이 뭐가 됐다고요? 도로명이 됐다는 거예요. 일제는 이 전라도 의병을 가만 놔두고는 조선을 먹어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천여 명이 넘는 정규 군대를 동원해서 전라도 의병을 박살내는, 초토화시키는 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 작전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작전명은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이에요. 폭도는 우리말로 말하면 의병장들인 것이죠. 이때 500여 명의 의병이 전사하고 103명의 의병장이 체포가 되고 1500명의 의병들이 피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라도 의병이 멈추게 됐고, 전라도 의병이 끝났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운명이 끝났다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때 의병장들 중에 일제가 남긴 대표적인 사진이 이거예요. 의병장들이 체포되면 그때 의병장들은 어디서 재판받았냐면 강주지방재판소. 지금 여러분 동구에 있는데요. 그 옛날 5.18 전 기록관, 그 언저리가 1960년대까지 강주지방재판소가 있었어요. 1908년도에 만들어진. 여기에서 재판을 받고 여기에서 불복하면 지금 같으면 거둥법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공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대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 다시 복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사형이 확정되면 대구 감옥에서 순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구 감옥을 가봤는데, 현장을 가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구 감옥에서 순국한 강주 전남 사람들이 40명이 넘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의병장들이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사진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사 교과서에서 다 봤던 사진일 거예요. 대표적인 분, 오늘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양진여라고 하는 분이시고, 이분의 호가 소암입니다. 강주의 북부에 소암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그 유명한 한평 출신이신데 강주공원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죠. 심남일 의병장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보성 출신 남해진 머슴살이했던 앙규홍 의병장들이에요. 최근에 16분들이
어땠을까 확인해 보니까 8분은 대구 감옥에서 순국하고 광주 감옥에서 사살되기도 하고 그리고 징역을 살았고 2분의 행방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우리 지역은 한말 최대 의병 항쟁지였다. 일제는 1906, 7년 일기 때 최고의 수괴로 최익현, 고강순, 기사면을 들었고 제2기 때는 김태원, 김율 형제를 들었고 3기 때는 전해산, 심남일, 안규영 우병장을 수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최고 우병장이었다는 뜻인데 교과서에 보면 전해산, 심남일, 안규영 우병장이 지금 실려 있고요. 지금 김태원, 김율은 형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의병 부대들의 불을 붙였던 분은 장성 출신 기사면 의병장인데 이 기사면 의병장이 1908년 1월 2일 강주천에서 총살형에 처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강주의 농성동에 농성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태원 의병장 동상이 있고 그 앞길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터미널 못 가서 운암 고가도로 가는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죽봉로예요. 죽봉로는 김태원 의병장의 호가 죽봉이니까 김태원 의병장을 기리는 비다. 이 김태원 의병장이 1908년 7월 달에 호남대학교 뒷산 어등산에서 전사해요. 일부가 치열한 전투 끝에. 그러니까 지금 서 있어서 김태원 의병장이 바라보는 방향이 바로 그가 순국했던 어등산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등산에 가면 의병들이 들어서 몸을 숨겼던 토굴도 있고 그리고 입구에 가면 어등산 한말 의병 전적기라고 하는 표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김태원 장군이 나주 출신인데요. 나주 남산공원에는 죽봉 김태원 장군 기적비도 세워져 있고 동생 김율에게 썼던 시비도 함께 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 때 체포되었던 분 중에 양진여라고 하는 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호가 서암이에요. 그래서 강주 북구에 서암로가 있다. 서방 사거리부터 운항 고가도로까지 한 3.2km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아드님이 누구냐면 여기 나올지 모르겠네요. 양상기예요. 양상기 이분이에요. 이분. 호가 설죽이에요. 그러니까 양진여 양상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부자 우병장인 거예요. 아버지는 1910년 5월 30일, 아들은 8월 1일 대구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져요. 강주는 이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서암로, 아들은 설죽로라고 도로명으로 이분을 기리고 있는데 여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 서암로하고 아들 설죽로가 신안다리에서 도로명이 되어서 다시 만납니다. 좀 슬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덤으로 이분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주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중에 2개만 꼽으라면 어디 꼽겠어요? 저는 충장로하고 금남로 꼽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남로는 어떤 곳이에요? 그냥 금남로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던 장소. 많은 사람들은 금남로를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금남로도 누군가를 기리는 도로명일 거다. 이제 감 잡으셨죠? 금남이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금남은 아까 충장은 시호, 재봉로의 재봉은 아호, 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남로의 금남은 군호예요. 좀 어렵죠? 군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금이 아들에게 내려주었던 정일품의 작이에요. 우리 무슨 대군 무슨 군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에게도 군호를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분이 정충신이에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정충신은 강주 목사였던 권율의 장계를 가지고 16살의 나이에 의주에 있었던 선조에게 전해주었던
매우 용맹한 청년이었어요. 학생이었죠. 16살이니까 중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는 무과에 급제해서 여러분 아는 후군과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특별한 공을 세우냐면 광해군 다음에 임금이 누구예요? 인조. 우리 이합 시간에 인조의 넷째 아들 태가 아직 그 태봉산에 묻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분이 인조인데 이때 큰 공을 세웠던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1등 공신이 되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켜요. 이걸 우리는 이갈의 난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갈의 난 때문에 인조가 공주 계룡산까지 도망가요. 피난가요. 근데 그 이갈의 난을 선두에 서서 진압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바로 정충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충신은 인조에게는 생명의 은인, 1등 공신의 칭호를 내려주고 그리고 금남이라고 하는 군호를 내려주기도 했다. 그래서 금남로의 이름이 그래서 군호가 금남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금남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남로는 이름도 아니고 시호도 아니고 아호도 아니고 뭐다? 군호다. 근데 그 금남로는 한국 민주주의를 꼽힌 현장이었는데 그 금남로의 주인공이 이갈의 난을 진압하고 후금을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강주 출신 정충신이다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양모남 시무국가에서 보듯 국난 극복의 중심지였다. 1909년 전투 횟수나 참여 의병 수를 보면 강주 전남이 단연 압도적이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은 최대 의병 항쟁지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남도인들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시대 정신인 정의로움의 실천은 남도인들이 행한 실천은 이후 일제와 항일 독립운동, 해방 후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그 정신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임진왜란 때 한말 우리 지역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때 의병장들을 기리기 위해서 강주에는 많은 의병장들을 기리는 도로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